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딸을 보면서 100점짜리 엄마는 못해줘도 늘 다정한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릴 적 제가 못 받았던 사랑을 아이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부모 마음은 자식을 낳아봐서 키워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이혼을 결심하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의지하는 딸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30살이 되던 해 암 투병을 하시다 먼저 떠나신 아버지는 그야말로 딸밖에 모르는 분이셨죠. 큰 오빠와 작은 오빠 사이에 끼어서 늘 구박만 받고 사는 저한테 아버지는 큰 등대 같던 분이었답니다. 늘 큰 잘못도 아닌 작은 잘못 때문에 늘 엄마한테 별소리를 다 듣고 컸어요. 엄마는 항상 아들이 최고였던 분이셨는데 저 초등학교 시절에 오빠나 남동생 신발만 옆으로 밀어도 호통을 치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야, 누가 내 아들 신발을 옆으로 치워? 항상 신발장 한가운데는 네 오빠랑 동생 신발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기집애가 돼가지고 멀쩡한 내 아들 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물건을 놓더라도 늘 제 물건은 맨 밑바닥이었고 오빠 남동생 물건은 맨 위에 둬야 집안이 잘 풀린다면서 한 소리씩 하셨죠. 특히 빨래를 하나 하더라도 엄마는 제 빨래는 기집애 빨래라면서 따로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면 아버지는 늘 엄마를 말리면서 소리쳤어요. 물건 좀 그냥 둘 수 있지. 뭘 그런 걸로 애를 잡아? 저놈들 공부 못하고 멍청한 게 왜 우리 영선이 탓이야? 쟤들이 머리 나쁜 거 괜히 딸 탓하지 마. 아버지와 엄마는 이렇게 극과 극이었어요. 엄마는 오로지 아들뿐이었고 아버지는 늘 구박받는 딸 감싸느라 바쁘셨죠. 어쩌다 학교에서 챙겨오라는 준비물이 있어도 엄마는 돈 아깝다고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 써먹냐고 무시하기도 했죠. 그러면 아버지는 기가 죽어서 학교 가는 저를 따라와서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며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영선아,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준비물 사서 들어가. 이런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 나 학교 다니지 말까? 엄마가 나는 배워봐야 써먹을 것도 없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항상 제 편에서 늘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주던 가장 멋진 분이셨어요. 이런 하늘 같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자 볼 때 얼굴 같은 거 보지 마. 무조건 능력만 보고 시집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 키워준 거 전부 갚으면서 살아.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부잣집에서 이혼당해야 몇 푼이라도 쥐고 나오지. 아직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제가 30이 넘자 매번 부잣집으로 시집가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혼할 때 한몫 챙겨 나올 수 있어서 부잣집으로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친엄마가 딸한테 이런 조언하는 거 주변에 우연이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계모도 아니고 친엄마가 어떻게 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원망만 쌓여갔죠. 그런데 딸한테 이렇게 모진 말만 하고 두 아들만 챙기던 엄마는 오빠 결혼 후부터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딸 자식 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큰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새언니랑 처음 맞는 명절 때 엄마는 새언니가 차린 상을 보면서 새해부터 호통을 치며 말했죠. 어쩜 넌 집안의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밥을 이렇게밖에 못 떠나? 이게 사람 밥이야, 세모이야? 너네 아들 밥도 이렇게 해주냐? 어머님, 속 안 좋다고 조금만 드신다고 하셔서 조금만 드린 건데 더 드릴까요? 얘 좀 봐. 그럼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먹고 남기더라도 일단 상에 올리는 건 푸짐하게 차려야지. 내가 불시에 찾아가서 내 아들 밥상 어떻게 차리나 확인할 거야. 각오해. 속 안 좋다고 밥 생각 없다던 엄마는 새언니가 밥 조금 퍼줬다고 잔소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시집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듣는 새언니를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새언니를 위로하기도 하고 새언니 대신 엄마한테 큰 소리도 쳐봤어요. 하지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엄마였겠습니까? 불시에 집에 찾아가겠다고 선전포고한 엄마는 정말로 오빠 집에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오빠가 뭘 먹는지, 영양제는 잘 챙겨주는지 확인을 해왔던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새언니가 시댁까지 찾아와서 이혼하겠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말했죠. 저 이혼할게요. 저는 남편이랑 잘 살겠다고 결혼한 거지 어머님 아들 데려다가 키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데려가서 마저 더 키우세요. 저는 그때 엄마가 오빠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언니 말처럼 큰오빠는 몸만 컸지 생각하는 수준은 딱 초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새언니도 엄마한테 다시 데려가서 더 키우라는 말을 했겠어요. 결국 오빠는 29살에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 사유는 거의 엄마가 제공한 거나 다름없었죠. 이혼당한 오빠 충격이 클 거라고 한동안 엄마는 오빠를 아이 다루듯 대했어요. 이러니 오빠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업한다고 매번 엄마한테 손 벌리기 일쑤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답 없는 사업인데도 엄마는 장남이 하는 일에 반기 드는 거 아니라고 그 돈을 전부 대주고 있던 겁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한 모자였죠. 나이 먹은 장남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막내 동생한테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었는데 막내는 아르바이트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28살에도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엄마한테 천하태평한 얼굴로 말했죠. 엄마, 나 용돈 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좀 줄 수 없어? 엄마가 우리 아들 용돈 주는 날인 거 깜빡했네. 자, 여기.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다 큰 아들 둘씩이나 거두면서 살고 있던 거예요. 혼을 내서 빨리 살 길을 찾게 해야 하는데 엄마는 매번 이렇게 아들을 옆에 끼고 챙기기 바빴죠. 제가 생각해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 중 아들 둔 부모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지금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저희 삼남매를 키웠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남자가 자기 주장이 없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오빠랑 남동생이 입만 열면 엄마 타령인 게 너무 한심해 보여서 남자는 남자다운 게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친한 지인과 우연히 갔던 술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될 줄 모르고 저는 그날 남편한테 한눈에 반했었답니다. 당시에도 남편은 시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강 다니는 게 참 멋있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꽤 인원이 많은 모임이었는데 남편은 사람들을 리드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음 장소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우리 다 같이 2차로 가요.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분위기를 즐기면서 이끄는 모습이 신선하다 느꼈죠. 그래서 그날 끝까지 남아서 2차, 3차까지 가다가 남편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를 1년 정도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시댁과 집안 차이가 나서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다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시모와 시부가 저한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해 주셨죠. 그러면서 시부는 저한테 인자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혼집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얻어줄 테니까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해. 우리 딸이 일찍 시집 가서 허전했는데 새 식구가 생기니까 기분이 참 좋네. 하나 있는 시누이는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는 제가 더 딸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것저것 더 해주시려는 것 같았죠. 게다가 시부는 남편이 30이 넘어도 철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저와 연애하고부터 다른 사람 같아졌다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서울의 시부가 얻어준 덕분에 넉넉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때는 시모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말만 해주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야 좀 어른스럽게 변한 것 같아서 내가 안심이 된다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아들 옆에서 좋은 영향 주면서 잘 살아.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는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참 마음에 쏙 드네. 시모는 저만 보면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좋아하셨죠.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시모와 시부를 보니까 안심이 되면서 참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한창 기분 좋게 이야기하던 저는 친정만 오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시댁 다녀온 저를 보고 엄마는 호들갑을 떨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사돈한테 보석이나 금 같은 거 준다는 말은 안 해? 잘 사는 집안이라는데 왜 이렇게 강간무소식이야? 혹시 중간에서 네가 다 가로채고 있는 거 아니지? 그만 좀 해, 엄마. 나 시댁 다녀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볼 거야? 누가 보면 욕해. 시댁에서는 그저 잘 살길 바란다면서 아파트도 해주는데 친정엄마는 찍소리도 하지 말고 살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제 사정 생각해서 예물 예단도 전부 생략하자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후 저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 초에는 남편과 시댁에 가도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가면 미리 준비해둔 반찬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먹는 반찬인데 너도 입맛에 잘 맞을 거야. 네 남편도 좋아하는 반찬들이니까 끼니마다 꺼내놓고 둘이 잘 챙겨 먹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너희가 잘 먹는다고 하면 내가 몇 번이고 해주지. 네 남편 살 안 빠지게 관리 잘 해줘라. 장가 갔는데 살 빠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결혼했다고 욕먹는 거 한순간이야.
시모는 저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남편이랑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당부까지 했었죠. 그때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 시모는 제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해 먹을까봐 미리 챙겨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시모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과 아이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와 전쟁 같은 날이 시작되게 됐던 거죠. 한 번은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체중계를 거실에 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경구야, 너 여기 좀 올라가 봐. 갑자기 체중계 올라가라고? 몸무게는 재서 뭐 하려고? 너 요즘 살이 쭉 빠진 것 같아서 그래. 얼른 올라가 봐. 남편은 시모 등살에 못 이겨 체중계에 올라갔고 그때 남편의 몸무게가 68kg이었죠. 남편 키가 175였는데 키에 비해 몸무게는 적당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남편 몸무게를 확인하고는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우리 아들 살 안 빠지게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 항상 70kg가 좀 넘었는데 왜 갑자기 살이 빠져? 키 생각하면 정상 체중인 것 같은데요. 내가 내 아들을 잘 모른다는 거냐? 내가 준 반찬 혹시 너 혼자 집에서 다 먹는 거 아니지? 네? 그걸 저 혼자서 어떻게 다 먹어요? 그리고 2, 3kg는 운동에서 빠졌을 수도 있고 건강에 지장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호들갑을 떨면서 남편 몸무게가 줄었다고 난리였어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는 저한테 반찬 혼자 다 먹냐면서 말도 안 되는 추궁까지 했습니다. 원래 몸무게보다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호들갑을 떠는 시모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도 남편이 시모를 말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때부터 저한테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저한테 전화해서 저를 추궁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더군요. 우리 경구 아침은 먹고 출근하는 거야? 그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속이 불편하다고 많이 못 먹긴 했어요. 뭐야? 대체 아침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얼마 먹지도 못하고 나가? 너 아침 밥상에 뭐 올렸어? 김치찌개랑 어머님이 준 반찬 올렸어요. 애들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어떻게 계속 먹으라고 해요. 네가 끓인 김치찌개가 맛이 없었던 거 아니야? 우리 경구 김치찌개 있으면 밥을 3공기씩 비우는데 그렇게 못 먹는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 어머님, 애도 아니고 제가 강제로 먹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남편 챙길 만큼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믿고 맡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믿어? 내일부터 너 아침 밥상 사진 찍어서 보내. 사진 안 보내면 매 끼니마다 우리 집 와서 먹게 할 거야. 그때 시모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끼니마다 밥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사진을 안 보내면 시댁으로 오게 하겠다는데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남편한테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냥 사진 보내드리면 되잖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지금이야 사진 몇 장이어도 일단 보내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요구하실지 어떻게 알아. 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거지. 나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장모님이 용돈 보내달라고 해서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어. 뭐?
용돈을 보내고 있다고?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장모님이 우리 결혼하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계좌번호 찍어주면서 용돈 달라고 하시더라. 우리 결혼도 했고 사위니까 그냥 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뭐 그 사진이 그렇게 어려워? 나도 사위 노릇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딱 그것만 좀 해줘. 우리 엄마 내가 막내 아들이라 아껴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친정엄마가 기어코 남편한테 용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용돈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며느리 노릇한다 생각하고 밥상 사진을 시모한테 보내기로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친정엄마 용돈도 모자라 생신이며 명절에도 알아서 사위 노릇을 하고 있어서 제가 시모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한테 남편이 먹었던 밥상 사진을 보내자 시모는 남편이 먹고 얼마나 남겼는지도 볼 수 있게 사진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임금님 밥상 차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최대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잘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모 말을 들으면서 잘 따라온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시모는 제게 원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한 번은 시부 회사에 갔다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 남편을 봤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대뜸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너는 남편 넥타이 색깔 하나 못 골라줘? 우리 경구는 저런 밝은 색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골라줘야 된다고. 회사 갔다가 내 아들 넥타이 보고 내가 이렇게 놀라야겠어? 무슨 유치원에 애들 보낸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그러더니 시모는 저한테 하소연을 쏟아내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아침에 밥상 보낼 때 우리 아들 뭐 입고 뭐 신고 뭐 목에 메고 나가는지 다 찍어 보내. 어머님, 회사 출근하는 사람인데 그 사진은 언제 다 찍어요? 그럼 내가 신경 안 쓰도록 네가 잘했어야지. 나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그 집꼴로 다니는 거 절대 눈 뜨고 못 봐. 장차 네 시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이끌어갈 사람인데 꼬라지가 저게 뭐야? 사람이 우스워 보이잖아.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셨으면 이제는 제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점점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도 없이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네 남편 왜 이번 달 용돈 안 보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너 거기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 제발 사위한테 용돈 타령 좀 그만해. 왜 엄마 아들도 못하는 걸 사위한테 바라고 있어? 내가 엄마 때문에 시댁에서 얼마나 기도 못 펴고 사는지 알아? 야, 돈 없이 사는 거보다 자존심 버리고 사는 게 100번 낫지. 사위한테 용돈이나 보내라고 해. 앞으로 그 사람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결국 저는 참았던 화를 엄마한테 터뜨리고 말았어요. 전화할 때마다 그놈의 돈 타령 때문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돈을 잘 벌어서 그러는 건지 돈 50만 원에 왜 친정엄마랑 싸우냐면서 용돈을 척척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시모의 부탁을 속 시원하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깟 사진 몇 장에 제가 쪼잔해진 것 같았죠. 그래서 정말 다음 날부터 남편 넥타이와 신발, 양말까지 다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그제 안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어머님 아들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돌보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몇 개월 보내고 나니까 시모도 점차 사진에 집착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아도 시모는 이제는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아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시모는 저한테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덜컥 임신이 됐는데, 성별을 알기 전에는 시모가 집에서 쉬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청소까지 해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임신하고 몸도 무거울 텐데 쉬고 있어. 내가 오늘은 너 푹 쉬라고 온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쉬어. 어머님이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요? 아유, 됐어. 저기 가서 너는 태교에 좋은 음악이랑 책 좀 보고 있어. 우리 손자가 뱃속에서부터 편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성별도 안 나왔는데 시모는 뱃속 아이가 손자라고 믿고 싶었는지 아예 손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뱃속부터 태교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각종 태교 용품까지 사오셨죠. 저는 그런 시모를 볼 때마다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기까지 했었죠. 임산부가 입덧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토할 정도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가늠이 가십니까? 하루에도 12번 제발 아들이길 바랬지만 뱃속 아이는 딸이었어요. 저는 아들이나 딸 상관없이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너무 기뻤는데, 시모는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까지 쳤습니다. 딸이 뭐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손녀가 뚝 떨어진 거야? 속 터져 죽겠네 정말. 너는 겨우 딸 임신해놓고 뭐가 자랑이라고 시댁에 와? 시모가 저한테 딸 임신해놓고 뭐가 자랑이라고 시댁에 왔냐며 소리치자 시부가 시모를 말리면서 호통을 쳤어요. 당신, 임산부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아들이나 딸이나 다 우리 귀한 손주들인데 말 좀 가려서 못해? 며느라, 네 시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마. 나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 그러니까 몸조리 잘하고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지. 시부가 저한테 몸조리 잘하라며 말하자 옆에 있던 신우도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대세라잖아. 뭐야? 너는 내가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먼저 말을 이상하게 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딸 구분하면서 살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시모는 신우 말에 괜히 한마디 했다가 서로 얼굴만 붉히며 싸웠어요. 시모가 남편과 시누이를 차별하면서 키워서 시누이도 시모랑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도 우리 딸 잘 키워보자면서 반기는데 오로지 어머님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그 후 저는 시모 등살에도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았고 애지중지 잘 키우고 살았어요. 남편도 첫째 딸 예뻐 죽겠다면서 육아에도 적극적이었고요. 시모는 손녀가 태어나니까 더 이상 막말을 하지는 않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제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도 잘 돕고 항상 집에 일찍 오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딸아이가 2살이 됐을 무렵부터였어요.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죠. 그러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다 남편이 숨겨오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숨겨오던 카드 내역서에는 더러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갔던 술집이 일반 술집이 아니라
술집 여자가 있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동안 회사 일로 외박했다던 남편은 호텔 숙박했던 흔적도 있었죠. 그동안 일 핑계로 외박까지 하던 남편은 밖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고 그날 어김없이 또 술을 처마시고 온 남편과 단판을 짓게 됐어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남편한테 카드 내역서를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애는 뭐 나 혼자 낳았어?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술집이나 들락거리고 평생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했냐고. 아이, 뭐야? 지금 나한테 종이 던진 거야? 회사 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간 걸로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고? 야, 네가 나가서 일해.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더니 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잔뜩 남편의 한마디가 저를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야,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나처럼 일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청렴결백한 척이야? 남자들이 술집 안 가고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그런 술집 안 가면 처가댁에 있는 형님처럼 사업 말아먹고 한심하게 사는 거야. 뭐야? 그 입 안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얘기를 꺼내. 이게 그래도 뭘 잘했다고 되들어? 내가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제 친정까지 무시하는 남편한테 큰 소리를 쳤더니 갑자기 분노하던 남편이 제 뺨을 내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어이없게 남편한테 선빵을 맞은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담아서 남편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면서 저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순간이 아직도 무섭고 악몽을 꿀 만큼 무서웠죠. 그렇게 한참을 때리던 남편은 지쳤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한테 사정없이 맞은 곳들이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방에서 울고 있던 딸 소리를 들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병원으로 가 직접 진료를 받고 진단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얼굴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입술은 터져 있고 볼에는 상처도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 시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는 점심 먹고 손녀 생각이 났다면서 제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며느라, 잘 있었지? 우리 손녀 지금 어린이집에서 왔을 시간인데 뭐하고 있니? 잘 크고 있어요. 너 어디 아프냐?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점심 먹고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 잠겼나 봐요. 자다 일어나 목소리가 아닌데 뭘.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집에 기다려라. 기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시부는 제 상황도 모르고 집으로 오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한창 일할 시간인 2시에 정말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치셨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안 그래도 전화했는데 둘이 싸웠나 싶어서 와봤는데 너 설마 네 남편이 이런 거야? 저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뭐야, 무슨 일인데? 병원은 다녀온 거야? 네, 저 진단서도 다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술 좀 그만 먹고 일찍 오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회사에 그렇게 접대가 많아요? 뭐? 접대? 걔가 접대할 일이 뭐가 있어? 세상에, 이놈의 자식이 계집질을 하고 다녔구나. 아이고, 이를 어째.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아요. 제 꼴 좀 보세요, 아버님. 있어봐라. 일단 나 좀 믿고 맡겨줘. 시부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자기를 믿고 맡겨보라면서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간 시부는 한참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회사에서 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회사 가자마자 그놈의 자식 따로 불러서 얘기하려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날렸어. 직원들 다 있는데 거기서 나도 아들놈 패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주먹부터 나갔어. 내가 가정도 못 지키는 놈 필요 없다고 내쫓았다. 너한테 사과받고 와야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너한테 갈 거야. 그놈이 싹싹 빌면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혼하더라도 사과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보고 결정해라. 시부는 남편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날렸다면서 저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가정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놈이라면서 고함을 치고 때렸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내쫓으면서 제가 용서하면 받아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정말 사과를 하러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달려와서 사과할 줄 알았던 시부 예상과 달리 남편은 몇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올 기미가 안 보였죠. 그때 남편 놈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관문 도어락 위에 있던 보조잠금 장치까지 이중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려 인터폰을 켜보니까 남편과 시모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저 때문에 시부한테 맞았다고 시모한테 일렀을 게 뻔했죠. 다행히 이중으로 걸어 잠가둔 덕에 남편이 쉽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동영상을 켜서 식탁 한 기퉁이에 세워두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림과 동시에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호통을 치며 말했죠. 네가 감히 네 남편한테 맞았다고 시애비한테 일러?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무슨 수모를 겪었는지 알기나 해? 오늘 너 차에 걸렸어. 내가 너 아주 홍군형을 낼 거야. 제가 시모한테 머리채 잡힌 걸 보고 남편은 실실 쪼개고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시모한테 머리채 잡히고 10분 동안 맞고 욕먹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계속 맞아줬어요. 그러자 시모는 이제 다 때렸다 싶었는지 손을 탁탁 털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시애비 믿고 까불기만 해봐. 그땐 이걸로 안 끝나. 저도 이걸로 안 끝나요. 지금 저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실수? 누가 실수했나 끝까지 한번 보자.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도 아랑곳 않더니 어디 두고 보자며 나가더군요. 그 뒤를 남편 놈이 쫄래쫄래 쫓아가다 저를 보더니 비아냥거리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입을 함부로 놀려서 이 꼴을 당해? 앞으로는 입 조심해. 이런 말을 남긴 남편은 시모 뒤를 바짝 쫓아갔어요. 진짜 약이 바짝 올라서 저 모자를 가만 안 두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 문자를 남겼어요. 이혼해. 근데 내가 쉽게 이혼할 일 없으니까 너 각오해. 넌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난 잃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아주 끝장 보도록 싸워보자. 저는 이 문자를 남기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맞았던 진단서, 영상, 녹음, 모든 증거를 파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집에서
딸 짐과 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겨우 친정에 갔더니 정말 황당한 일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뭐야? 짐 나왔어? 엄마, 나 어머님이랑 남편한테 맞았어. 전치 2주야. 나 이혼할 거야. 이대로는 절대 못 살아. 그 사람 우리 집도 완전 개무시한다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말 안 들으면 맞을 수도 있지. 그리고 너 여기 오면 우리 집안은 누가 먹여 살려? 지금 네 오빠한테 들어가는 돈 우리 생활비 전부 사위한테 나오는데. 그리고 네 동생 취업도 시켜준다잖아. 너만 참으면 될걸? 왜 못 참어? 엄마, 그 정도 했으면 오빠나 동생 알아서 살게 둬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런 한심한 놈들한테 뭘 바라냐고. 세상에 남동생 취업에 오빠 사업 빚까지 갚아야 한다고 참고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저한테 가서 빌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진짜 사람도 아니다. 쓰레기네 완전. 오늘부터 엄마라는 사람 없다는 듯이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찾지 마. 엄마 망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거야. 야, 그럼 누가 겁먹을 줄 알고?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이거사. 제발 파.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제발.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나와서 월세방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딸과 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딸이 있어서 힘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시부한테 시모가 저지른 폭행 영상, 각종 증거들을 보냈고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부는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낸 거 다 봤다. 일단 우리 밥이나 함께 하면서 얘기 좀 하자. 처음에는 시부도 안 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시부의 간절한 부탁에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밥이 나와도 한 수저도 편히 뜰 수가 없었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시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기 들었어. 그래, 어쩌겠냐. 내가 못난 아들 둔 죄다. 네가 하고 싶으면 이혼해. 그놈 회사에서 내쫓을 거야. 45살씩 처먹고 엄마 옆에서 정신 못 차리는 꼴 더는 못 본다. 원하는 조건이 뭐냐? 나한테 말해보렴. 없어요. 아버님한테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버님 말고 저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랑 단판 짓고 싶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저 벌써 다 고소했어요. 그 아줌마랑 그 자식 법에 처벌받는 거 볼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 여편네도 한번 당해봐야지. 그런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줘. 시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 아내 때린 남편으로 인터넷에 뜨면 회사 망하는 건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일궈온 회사에 타격이 있을까봐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너도 딸 직접 키우고 싶을 거 아니냐. 양육권, 친권, 그리고 살던 아파트까지 전부 다 주마. 그리고 정신적 배상도 다 따로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정주부였던 제가 혼자서 딸을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부한테 조건을 걸며 말했어요.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당장 그 아줌마랑 그 자식한테
정식으로 제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내가 꼭 어떻게든 데려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할게. 고맙다. 그렇게 시부는 걱정 말라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2, 3일이 지나고 감감무소식인 걸 보니 보나마나 시모가 못한다고 버틸 게 뻔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지났을 무렵 시모와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근처 카페에서 마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이 밤탱이가 된 채 온 거 있죠? 아무래도 시부와 실랑이를 하다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부가 술을 마시고 회사 말아먹을 거냐고 시모와 말다툼을 하다 때렸다고 했죠. 결국 한 대 맞고 온 시모는 저를 보자 대충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맞아요? 그럼 꿇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사과하지도 않을 사람 왜 보냈냐고 아버님한테 다시 전화할게요. 딱 보니까 아버님한테 한 대 맞고 억지로 온 것 같은데 맞아보니까 어때요? 기분 더럽죠? 그 눈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나머지 눈도 밤탱이 되기 싫으시면 지금 꿇어요. 꿇어? 이게 진짜?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은 또 난동 피려는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냥 좀 꿇자. 이러다 나 정말 쫓겨나.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게 생겼네. 결국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사과를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떠세요? 사람 못 살게 굴고 괴롭힐 때는 이런 상황 올 줄 몰랐죠? 사람 일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건데 제발 착하게 좀 사세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같이 산 세월이 수치스러워요.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까지 숙인 두 사람을 두고 나왔어요. 시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설득했겠지만 시모와 아들한테도 질렸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날 사과를 받고 시부와 긴 통화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양육권, 친권, 아파트의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받고 딸과 같이 살 생각이었거든요. 시부는 앞으로 더 엮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질긴 악연을 끊었는데 이제는 친정에서 난리예요. 큰오빠가 집을 담보로 사고를 쳐서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제게 전화를 해서 울먹이더군요. 1억만 있으면 급한 불 끄는데 우리 좀 제발 살려줘. 누구세요? 저 아세요? 아들밖에 모르는데 아들만 보고 사세요. 이제 서로 남남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단하는 걸 잊고 있었는데 문자로 유방암이라면서 왔더군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남이라서 아예 번호를 바꾸고 왔답니다. 딸 팔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은 오로지 제 딸과 둘이서만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살고 있답니다. 비록 가족은 많지 않지만 제가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제 목숨이다 생각하고 딸을 지키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시부와 한 번씩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옛말에 열 사위는 안 미워도 한 며느리가 밉다는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며느리도 자식인데 왜 그렇게 미울까 싶네요. 딸 같은 며느리까진 아니더라도 가족으로서 동등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시댁만 있지 않겠죠.
혹시나 새 가족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세요. 그럼 분명히 다복한 가정이 될 게 분명합니다. 제 사연을 들은 분들은 각자 인생을 위한 귀중한 선택을 하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